자, 그럼 2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까지 2부에서 한번 소화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해서 우리 정하은 작가님이 또 전두환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 네. 이 책을 팔아주려고 또 이런 영화가 나온 게 아닌가. 뭔가 절묘한 책이 한번 쫙 팔리다가 약간 좀 가라앉는 상황인데 또 이제 그렇죠. 어떻게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좋은 영화가 잘 개봉을 해줬습니다. 정 작가님 잘 되라고. 그렇게 이런, 나온 영화군요. 김성수 감독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작가님도 이 영화 보셨죠? 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데 소감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12.12라는 대사건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 측면 중에서 저는 감독이 인물과 인물의 특성에 부각해서 사나이 대 사나이의 대결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과 사람의 특성, 세력과 세력 사이의 다툼으로 부각해서 선명하게 형상화한 되게 강력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리적 힘과 정신적 힘이라는 그런 힘이 만들어내는 돌발 상황 앞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고 대응하는지를 그 출렁출렁하는 움직임을 굉장히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강력하게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의 대결이라는 건 이제 역시 이태신으로 나오는 장태환, 그렇죠. 그러니까 정우성이죠. 전두환. 네. 그리고 전두환, 네. 황정민 그 두 네. 사람의 양자의 대립구도 해가지고 네. 영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가는. 네.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김성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영화를 항상 만들더라고요. 아수라 때도 그랬잖아요. 네. 비트도 그렇고, 약간 이제 그렇게 아주 강력한 캐릭터들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영화를 끌고 가는. 사나이들의 대결 구도를 되게 잘 그리시는. 네, 거기 아주 특화되신 감독님인 거죠. 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일단 전두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작가님이 이 책에서 보면 전두환이라는 사실 이 책의 되게 특징은 뭐냐면 전두환의 어떤 특징을 포착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두환 되게 가볍다라는 거야. 우리는 전두환 하면 되게 무시무시한 독재자로 그전에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작가님은 전두환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가벼움이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가벼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임도 실천하고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가져오는 그 직선제도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정 작가님의 통찰인데 포착하신 아이디어인데 그런 부분이 이 영화에도 어떻게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는 12.12의 그 하룻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 몇 시간 동안은.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전두환의 특별한 가벼움은 자기 일신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순간이었던 거죠. 네.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가벼움의 요소로 인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12.12를 일으켰던 이 보안사령부가 주축이 된 이 군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진 않아요. 보안사령부라는 것 자체가 전 군의 몇 % 되지 않기 때문에 전두환이 직속으로 부릴 수 있는 부대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쿠데타였는데 그래서 되게 계획도 조금 엉성한 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는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뭔가가 잘 안 될 때마다 그 30사단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그 경비사단, 30경비사단에 모여있는 지금 사람들이. 저기 경복궁이죠. 네. 경복궁. 그 쿠데타의 그 모의한 장성들이 뭔가가 잘 안 되면 전두환한테 막 호통을 쳐요. 야, 두환이, 너 대통령 제가 금방 받아온다는데 왜 못 받아왔어? 그래서 호통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두환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저 같으면은 너무 낙담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오히려 되받아서 큰 소리를 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 일으킨 지 몇 시간이나 된다고 일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정승화 총장은 어차피 우리 손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미 이룬 거를 강조하면서 더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요. 이게 제가 보는 전두환의 가벼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깊이 파고들어서 막 천착해서 분석하면 이 쿠데타 실패하겠구나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인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한테 불리한 거에는 눈을 감아요. 그러니까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분석하는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면 다시 튕겨져 올라와서 잘 될 거야 하고 자기 희망사항을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그 착각에 기반해서 밀고 나가는 캐릭터인 거예요. 이게 제가 특별한 가벼움이라고 명명했던 건데 이게 이 영화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쿠데타를 계속 절망하지 않고 밀고 나가게 하는 주된 동력이 됩니다. 이 특별한 가벼움이. 그런데 이게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87년 6월 항쟁 때 100만 시민이 들고 나오잖아요. 그때 사실은 전두환이 다른 캐릭터였다면 군대를 보냈을 수도 있죠. 군을 투입해서 5.18 그렇죠, 때처럼 그렇죠. 유혈 사태로 진압할 수 제가 봤을 때 박정희였다면
박정희였다면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였을까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박정희 캐릭터는 그렇게 가볍지 박정희 되게 않아요. 무거운 사람이죠. 엄청 무거운 사람이죠. 네. 자기 성찰도 좀 되고. 그런데 전두환이 봤을 때는 실제로 군을 보내려고 다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거든요. 모든 사단장한테 다 연락을 해서 대기해, 우리 투입할 거야 하고. 근데 그때 투입하기 몇 시간 전에 미 대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친서를 건넵니다. 그 내용은 네가 만약에 군 투입하면 우리는 모든 원조 다 끊고 동맹 끝이야. 아주 노골적으로 써있는 그런 친서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전두환이 그걸 받고 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투입 지시를 멈춰요.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 전두환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가벼움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100만 시민이 무섭다고 군대를 안 보내고 직선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옛날에 그런 왜 그 독재자들 이탈리아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시민한테 목 잘려갖고 막 끌려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 시신. 거꾸로 그렇죠.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고 굉장히 막 잔인한 그랬죠. 일도 당할 수 있고 차우체스크도 무서울 텐데 그렇고 뭐. 이 사람은 그런 생각까지 가기 전에 딱 멈추고 이 상황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겠다. 어차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선에 대해서 그 결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단임을 실천한 대통령이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민이 나를 인정할 거야. 존경할 거야. 나는 민주화의 아버지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자서전에 그렇게 씁니다. 정말 자기 네. 그렇게 믿는 자기 거예요. 타락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근데 그런 특별한 가벼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87년 6월에 그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민주화나 직선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가벼운 특성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박정희와의 차이점이죠. 박정희는 물러나야 하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고 특히 미국에서 그 부마 항쟁 있을 때 똑같이 친서를 보냈거든요. 안 물러났잖아요. 총 맞고 물러났잖아요. 안 물러나고 심지어 차지철이 뭐 크메르 루즈는 뭐 300만도 죽였다는데 네, 다 까짓거 탱크로 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몰고 그러니까 박정희처럼 무거운 캐릭터는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가 누렸던 행운이었던 거죠. 87년 국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성정 때문에. 예.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면이? 영화에서는 그런 면이 자기 자신을 위해 성공하는 것까지만 나오는 거죠. 시점이 딱 12만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면에서 황정민 씨가 그런 걸 잘 묘사한 거예요. 껄렁껄렁하고 가볍고 그렇죠. 네. 농담 잘하고 뭐 이렇게 막 친화력 좋고 뭐 그런 캐릭터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옛날에 전두환 역할을 했던 배우는 전두환이랑 진짜 똑같이 생긴 배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 대머리 배우 무슨 정용식 씨인가요? 그 옛날 배우 김용식인가 무슨 얼굴이 진짜 똑같이 생기신 배우니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항상 전두환 역을 전담했었거든. 그분은 실제로 50 시절에 굉장히 피해를 봤어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예, 방송 출연 금지당하다가 50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전두환 역으로 많이 출연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재밌는 캐릭터는 아니었죠. 그분은 되게 약간 무거운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덕화 씨가 또 전두환 역을 워낙 잘해가지고 네. 거기서 약간 카리스마적인 전두환의 모습을 보여줬고,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황정민은 되게 약간 가볍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능청스러운 전두환의 역할을 잘 보여줬는데 그런 캐릭터가 오히려 본래 캐릭터에 더 근접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냥 또 하나 조연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규화, 네. 신현악, 노재현 국방부 장관. 그 영화에 보면 특히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김희성 씨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코믹하게 그 영화가 굉장히 진지하고 속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약간 유머 포인트를 넣어주는 역할을 이제 김희성 씨가 잘 하는데 그 노재현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최규하나 신현악, 노재현 이런 정부 측 사이드에 있던 군이 아니라 정부 측 사이드에 있던 인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거기에 나오는 그 세 명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수를 두었던 셈이죠. 특히 노재현 국방장관이 결정권이 있었는데 도망가 버렸던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세 명이 아니고 그 윤성민이라는 육찬 차장.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답답한 그 사람이 저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신사협정을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받지 말았어야 되는 실제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네. 근데 신사협정을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기보다는 이제 양쪽에서 되게 오갔는데. 왜냐면 이게 내전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총격전 아니라 공수를 부대 물리자 서로. 네. 그게 사실은 그 전두환 쪽에서만이 아니라 양쪽에서 서로 하던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 노재현 국방장관 그리고 그 이 윤성민
이 합참 차장. 육참 차장. 이 두 분이 가장 악수를 두었던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둘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막으려면 그 둘이 막을 수 쳐버린 있었던 거죠. 거죠. 근데 이게 영화에서는 역시 이게 개인의 되게 캐릭터의 문제. 네, 되게 아둔하고 되게 자기 보신만 생각하는 캐릭터인 것처럼 되게 간단하게 그려지잖아요. 분량과 그 선택한 사항상 어쩔 수 없었다고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책 갖고 하는 얘기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가 내전입니다. 내전.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전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특히 누가 자주 입에 담냐면 전두환이 제일 많이 입에 담아요. 그래서 특히 협박할 때 예를 들어서 최규하 대통령한테 이거 당신이 빨리 제가 안 하면 내전 일어나. 아군끼리 피 흘리고 싸워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신사협정을 제안할 때도 그렇고 이 진압군들을 설득할 때 스피커에 대고 말을 할 때도 너네 하려면 해봐. 총 쏴봐. 그럼 너네 우리끼리 다 싸우다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내전을 가지고 엄청나게 협박을 하거든요. 마치 내전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걱정하고 있듯이. 근데 실제 이 인물은 내전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노태우가 전방에서 관리하고 있던 구사단을 수도로 끌고 왔죠. 네, 그렇죠. 내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북한을 막아야 할 최전방에 있는 군대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약간 솔로몬의 아이 일화가 생각났어요. 그렇죠. 진짜 엄마는 양보를 하잖아요.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나타나서 이게 진짜 내 아이예요 했을 때 그렇다면 아이를 반으로 갈라 가져라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참아 못하겠으니까 그냥 내가 아이 포기하겠다고 하잖아요. 전두환이 그 꼴이었던 거죠. 내전을 입에 담고 국가 보위, 국민의 안전, 아군끼리 피 흘리는 거 이거 걱정하는 척 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거 다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전이라는 개념이 되게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내전이 일어나서 아군끼리 싸우면 그 틈을 타서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6.25가 끝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그 군부 독재자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항상 그거였던 거죠. 여차하면 북한이 쳐들어와. 그럼 우리 다 망하는 거야. 그런데 전두환 이 반란군 쪽 입장에서는 내전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에요. 반란이 실패하면. 그러니까 내전을 일으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군수뇌부의 입장에서는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을 자기가 내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특히 육참 차장 윤성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적으로 대단히 못난 결정을 내렸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육참 차장이야. 나 원래 결정권자도 아닌데 총장인데 총장이 총장이 없어. 갑자기 없어지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반란군 진압해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 총격전이 순간 벌어지겠죠. 만약에 총격전이 벌어져 내전이 이루어지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만약에 제2의 6.25가 났어. 그러면 그 6.25가 날 만한 결정을 내린 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거를 전 국민이 다 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던 시대였고 국군의 입장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그거였거든요. 반란군은 그런 걸 걱정할 수가 없죠. 자기가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도 똑같았어요. 미군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다시 한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국민들을 보내서 우리 미국 시민들을 희생하는 걸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그거를 전두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내전 하면서 진압군들이 차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아, 진압군 저때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왜 장태환이 야포 부대에 발포할 수 있었는데 30초 차이를 못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 장태환, 그 정병주 이런 사람들도, 김진기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어기고 바로 발포해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못했던 거는 그거예요. 솔로몬의 진짜 엄마의 심정이었던 거죠. 내전을 차마 명령할 수가 없는 이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 이건 영화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노재현 아니면 육참 차장 이런 사람들이 되게 희화화되고 물론 개인의 결함도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좀 더 컨텍스트를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차마 진압군을 보내서 세게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 이 내전이라는 키워드가 갖는 중요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게 약점으로 작동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진압군 쪽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우리 정우성 씨가 연기한 그 이태신 장군, 장태환 장군을 모델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혜인 배우가 김호랑 중령 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엄청 잘생긴 그 배우 둘이서. 네. 그러니까 되게 이 영화 감독은 약간 좀 외모 차별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잘생긴 사람들을 진압권 쪽에 놓고 진짜 좀 그런 이쪽은 약간 황정민 일부러 머리 까고 못생기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 진압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선택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태환 장군이라든가. 그것도 우리는 이제 책을 베이스로 얘기하니까 조금 더 시대적인 컨텍스트를 보면 우리나라가 조선 한 1800년대 후반부터 세도 정치 막 이런 거니까 그 정조 이후로는 왕권이 완전 거의 쇠퇴하고 이제 외척이나 이런 쪽들이 마음대로 막 세도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은 100년에서 150년에 걸쳐서 사실은 거의 망해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나라 자체가 망해서 규범이나 법이 통하지 않고 대단히 사적 세력들이 날뛰는 그런 상태에서 100년 이상을 끌어왔던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바로 식민지가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분단이 됐고 바로 6.25가 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때 그 79년 상황에서 12.12가 났던 상황에서 국민들은 자기하고 근접한 시대에서 국가에 규범이 있고 법이 있고 어떤 공동체가 합의한 일정 선 여긴 넘어가면 안 돼 하는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잘 통하면서 내가 이 법과 선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결국 다 지켜서 이 선을 지킨 사람이 승리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롤모델이 될 사건이 없었어요. 우리 역사에. 79년까지 항상 우리 역사는 별난의 반복이었던 거죠. 그 직전에도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해서 있었다. 되게 불법적으로 자기 권력을 연정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승만도 계속 이렇게 그렇죠. 4.45입이니 뭐니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뇌리에는 어떤 변란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힘을 가진 자가 승리하니까 힘을 가진 자한테 붙어야 내가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다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고 그 생각이 저는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검사 정권에 싹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주주의의 형식상의 이제 정책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그것도 안 됐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호랑이라든가 장태환이라든가 김호랑이라든가 장태환 같은 분들은 그런 시대에서도 우리가 합의한 선, 공동체의 규범을 지키려고 했던 가장 최소한의 우리 사회의 자존심을 지켜줬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나중에 막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받거나 이런 걸 당하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그 선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가 선을 지키면 얼마나 그 소수만이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선 지키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원펀 그렇죠. 엄청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보여줬던 극명한 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그렇게 선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되게 자존감 같은 걸로 자존심으로 남아서 그 불꽃이 광주 항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그 광주 항쟁에서 불붙었던 불꽃이 다시 87년 항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결국은 민주화를 쟁취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사실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중에 이 드라마 때문에 좀 유명해져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서 말년에는 조금 빛을 보긴 봤어. 근데 장태환 장군은 그 쿠데타 진압에 실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이 서울대를 그 영화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들 서울대 입학식에 목도리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가자마자 바로 의문사하죠. 그래서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어. 그 진압 이후에.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비극적이 됐고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그 김호랑이랑 같이 있었던 그 양반도 본인 자체가 나중에 의문사 뭐 자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 와이프도 죽고 본인도 죽고 본인이 먼저 죽고 와이프도 자살하시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그 진압군 쪽에 섰던 분들은 거의 온 가족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김호랑 중령도 되게 잘 나가던 군인이었는데 진압군 그 반란군하고 싸우다가 송격전군에 사망하시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들어왔던 대사가 나중에 되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누가 승리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그 반란군이 굉장히 위험에 처한 그 구공수가 온다고 했을 때 이제 그때가 최고의 위기였는데. 그러니까 구공수가 오고 팔공수가 먼저 도착한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상황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노태우가 지금부터 학연, 지연, 혈연을 다 동원해서 전화 다 설득해. 그리고 모든 하나 회원들이 막 전화 돌리고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대사가 정말 의미심장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선을 지킨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법과 규범이 지켜진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 사람들은 믿을 거는 혈연, 지연, 학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의 국면에서도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선이 내가 나만 혼자 법규를 지킨다고 하면 나만 개죽음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같은 학교 누가 전화 와서 야
지금 힘이 다 전두환한테 쏠리고 있어. 너 일로 붙어. 그리고 뭐 누구 혈원으로 연결돼 뭐 어떤 친척이 전화해서 야 뭐 무슨 중령 일로 붙어 했을 때 야, 어느 쪽으로 갔겠냐. 대세는 기울었어. 네, 네. 너 이러다 죽어 너. 그래서 그 대사가 너무너무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혈연, 지연, 학연 다 동원해서 정원한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만이 통했던 사회였던 거예요. 예. 선이나 공동체의 합의가 지켜지는 그게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사가 너무 강력하게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좀 극적으로 하려고 각색을 했지만 실제로 장태환 장군의 진압군 부대는 출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탱크 모아놓고 이렇게 연병장에서 사열까지는 했는데 그 마지막에 진압하려고 출동하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부관이 와가지고 지금 사살 명령, 장태환 장군에 대한 사살 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라인으로 다 지금 장태 눈에 보이면 무조건 쏴라. 라고 지금 그 서경사 대원들한테까지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처럼 출동해서 뭐 여기 경복궁에서 대치하고 이런 건 다 허구고 실제로는 수경사가 우리 한옥마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충무로에 있는 저희 회사 거기가 수경사거든요. 거기서 딱 열병 사열까지만 하고 아 이거 끝났구나 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사무실로 복귀하는 걸로 진압은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게 보이면 사살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정식 명령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전화로 그냥 온갖 인맥을 통해서 전화로 정태환 보이면 무조건 사살해. 사살하면 너 1등 공신이야. 뭐 이런 이렇게 막 내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진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노태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쓰려고 기획했을 때 처음에는 전두환과 노태우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 그 두 명의 친구, 두 쌍의 친구 그 두 쌍의 친구가 한쪽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쪽은 뭐 민주화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쌍의 그 네 명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어서 원래 이 책을 좀 기획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두환에 대한 책을 쓰셨지만 노태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노태우 영화에 나타난 노태우와 또 실제로 노태우에 대해서 그 생각해 보신 바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노태우는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저는 책에도 노태우를 켄타우로스라고 표현했거든요. 노태우라는 인물 자체 자기 본인도 되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짐승이에요. 쿠데타 주역이었다는 2인자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구공수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사단을 데려왔잖아요. 정규군을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미 짐승의 몸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상반신은 인간이야. 국민에 의해서 뽑힌 최초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게 부정선거였든 뭐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엄연한 선거를 거쳐서 그 대통령이 됐다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티피컷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사실은 자기 원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60 내내 되게 그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로 김영삼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거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거든요. 자기의 이제 보위가 걱정되는 거야. 민주화 세력하고 이렇게 잘 끌어들여서 김영삼한테 자기 켄타우로스의 피를 넘겨줘야 김영삼도 차마 자기를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김영삼의 성격을 모르고. 김영삼은 한 큐에 김영삼은 저런 거 전혀 신경 전혀 쓰지 개의치 않은 인물인데 착각을 하고 그래서 노태우는 운명 자체가 반인 반수에 되게 대단히 자기 스스로 혼란스러웠을 운명이고 성격 자체도 굉장히 너무 전두환하고 반대되는 성격이었어요. 신중하고 그래서, 무거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근데 또 영화에서도 딱 12.12만 다뤘기 때문에 노태우가 전두환과의 관계에서 뭔가 우위를 차지 못하고 되게 괴로워하는 딱 그 부분만 보여주고 끝나서 저는 이제 그 후반부에 대해서 대조해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거기서 재밌는 대사가 뭐였냐면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제 갈등하면서 전두환이 동해 사령관으로 발령받아서 가게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자기네 세력이 몰락할까봐 걱정하면서 노태우가 막 회의를 하는데 노태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냥 총장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한만 봐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 다 주의소 하면서 무릎 꿇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냥 이렇게 싹싹 빌어서 되게 좀 넘어가자. 그렇게 유화책을 전하니까 이걸 확 뿌리치면서 겁쟁이라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 바둑도 다 말고. 네, 네. 이게 둘의 성격의 차이를 너무너무 보여주는 거죠. 전두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완전히 그냥 깽판을 쳐가지고 자기 권력을 갖고 올 생각을 해버리는 건데 노태우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2.12의 국면에서 전두환이 노태우의 구사단을 끌고 온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전두환이 하는 워딩을 보면 계속 그 안에 있는 장성들을 겁쟁이라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해요 뒤에서. 근데 사실은 노태우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노태우는 아마 전두환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기가 겁쟁이고 전두환은 용감하다는 그런 미묘한 서로의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렇죠. 거예요. 평생을 신경전이 가스라이팅 돼 있었을 있는 거예요. 거죠. 평생. 왜냐하면 노태우는 그 시점에서도 이미 전두환이 했던 보직을 계속 이어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친구인데도. 그러니까 이미 2인자로서의 그런 미묘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두환이 이제 위기에 몰렸을 때, 진압군이 오고 있다는 위기에 몰렸을 때 화장실에서 노태우한테 이 겁쟁이 그러면서 막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노태우가 그때 나 겁쟁이 아니다 이러면서 구사단을 끌고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노태우와 전두환의 그 상반되는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인 거죠. 그때 전두환은 노태우를 막 추종한 거죠. 너 겁쟁이 아니면 구사단 끌고 와야지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전개되는 시점에서는 계속 노태우가 전두환에 당하면서 미묘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시점이 아닌 후반부에 그쵸. 어떤 때냐 하면 백담사로 보내는 시점에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대단히 교묘하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뒤통수를 세게 친 거죠. 그게 노태우가 육공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기도 했으나 사담도 많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네, 2인자로서. 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노태우가 아무것도 전두환한테 할 수 없고 그 전두환이 너 겁쟁이 하면 나 겁쟁이 아니야 하면서 구사단을 데리고 왔었던 딱 그 상태만 보여준 거에 많은 암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가게 될 길에. 사실 뭐 이 책에도 너무 나오지만 전두환은 원래 일해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도 헌법이 있어요. 국가원로자문회의. 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상황처럼 옛날에 태종이 이제 상황으로 불려서 세종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집권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노태우라고 하는 자기의 평생 친구이자 추종자를 후임자로 만들어 놨으니 내가 말하면 듣겠지 뭐 평생 그런 관계였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나이브하게 그야말로 그런 독특한 그런 가벼움, 네. 특별한 가벼움 때문에 뭐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해재단이 지금 세종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땅에 그 재단을 만들고 거기다 정치자금 엄청 모아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헌법기구를 만들어서 지금도 헌법에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으로서 뒤에서 이제 정치를 좌우할 줄 알았지. 네. 근데 노태우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전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항상 관건은 디테일이 있는 게 전두환이 그거를 자금도 막 그 기업들한테 다 줄여갖고 엄청나게 빵빵하게 해놨어요. 청와대보다 더 고급스럽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주단 그런데 건물을. 마지막 순간에 법제화 일부분의 법제화를 안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인력을 써갖고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 뒷받침을 할지가 법 규정 2개인가를 안 하고 물러났어요. 그거를 노태우가 바로 없앤 거죠. 2달 만에. 네, 그래서 이 국회 재가를 받아서 그거를 법 규정을 해야만 자기가 세워놨던 이 상황 플랜이 진행이 되는데 노태우는 굉장히 치밀하게 그런 거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정경환을 구속시킴으로써 꺾은 전두환 거죠, 동생. 친구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태우가 평생에 걸쳐서 2인자로 당해왔던 서름을 대단히 명쾌하고 빠르고 스마트하게 해치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김영삼이 하나회에 척결하듯이 개인적인 구원도 그때 많이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한국 민주화 역사는 끊임없는 통수의 역사입니다. 계속 통수 치고 박정희를 전두환이 통수 치고 그렇죠, 또 네. 전두환을 노태우가 치고 노태우를 김영삼이 치고 그리고 또 대통령들끼리의 사감에 의한 사적 어떤 감정에 공동체의 규약이 아니라 서로의 사감에 의한 인간적인 단죄. 감정에 의한 네. 단죄가 계속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를 단죄한 것도 네. 또 특히 이명박을 단죄한 거. 그렇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확한 어떤 그걸 너무 세게 하다가 결국에 검찰 정부에 그렇죠. 들어서게 하는 게 그 검찰을 너무 사감에 의해 키웠고 너무 세게 윤석열을 너무 키워 윤석열 한동훈 그렇죠, 세력을 그렇죠. 너무 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단죄를 하든 뭘 하든 이게 공동체가 세워놓은 선과 규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뭐 현장에 계신 분이나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 질문이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런 전두환의 가벼운 특성을 가장 닮은 대통령 김영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이 결국에는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건 유일한 대통령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가벼움의 정도와 행동 특성에서 행동파 이런 거에서 그리고 전두환의 그런 특별한 가벼움과 가장 먼 지점에 있었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 정반대였어요. 너무 많이 들여다봤어요. 너무 깊게 자신을. 그게 오히려 또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는 어느 순간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표면에 머물면서 과감하게 행동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깊이 들어가서 성찰해서 이걸 끌어내서 이 성찰을 반영해서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그 진정한 마음으로 아우르면서 하나로 마치 영국 여왕이 하는 역할처럼 국민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끌고 가는 면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적절히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렇게 노무현과 전두환처럼 극단적인 반대였거나 아니면 극강의 행동력 그 김영삼과 전두환처럼 그리고 그 뭐 이제 그런 적이었고 그거를 적절히 갖춘 대통령이 진짜 이성적인 리더상인 것 같고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그나마 그 양쪽을 다 갖추고 계셨던 분들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보고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말하는 건 전기의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더 그런 거에 근접하지 않았나 잘못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던 두 대통령이 그나마 그 두 분이 좀 근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리더는 그걸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자기한테 있는 가벼움과 무거운 성찰 영역을 적재적소에 끄집어내서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전두환과 윤석열. 위험한 질문을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제가 이 책을 내고 제일 많은 받은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방송 제가 그때 주진우가 간다 출연했을 때도 유튜브에 있어요. 저희가 신사협정을 맺었었어요. 윤석열 얘기는 하지 말자. 안 한다. 저기 미리 사전 질문지가 왔을 때 PD하고 협약을 맺기를 나는 윤석열 얘기 안 한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히 전두환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진우 씨가 무조건 갑자기 물어보죠. 계속 물어보면서 주진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것도 또 교묘히 빠져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흡사해 보이고요. 다만 휘두르는 무기가 하나는 그 군이라는 물리력이었고 하나는 이제 그 여기는 기소권. 검찰이라는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근데 이게 되게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류가 돼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수사권이라는 거는 누구를 죄인으로 할 것이냐 이 첫 단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죄인으로 해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는 게 그냥 검찰에서 맘만 먹으면 너가 죄인이야 한 사람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법치국가의 외피를 둘러쓴 그런 물리력을 지금 갖고 그렇죠. 대단히 너무나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두 분 간의 차이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그게 절대 아니고 저는 뭐냐면 전두환 대통령은 사륙을 저지르고 분명히 저는 평생 감옥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실질적인 차원에서 경제를 잘하는 김재익 씨를 기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라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경영을 하려고 했어요. 실무를 하려고 했어요. 일을 잘하려고 했어요. 보수의 특징이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걸 했단 말이죠. 물론 나빴지만 네. 단죄 당해야 마땅했지만 어쨌든 일은 했단 말이죠. 그것도 잘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력자인 김재익 씨를 써서 그때 썼어야 했던 경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라 불리는 그것도 왔고 그리고 그건 절대 전두환 대통령 혼자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일을 잘하는가? 라는 거에서 29표 그게 너무 의문이 들면서 너무 정말 황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수에서 급격한 속도로 이탈이 되고 있는 것도 그 지점인 거예요. 보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네, 전문가를 써서 일을 해라. 그래서 보수는 항상 내세운 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경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진보라 불리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항상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비잘못. 이게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전쟁과 이 너무 그 북한이라는 것의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마치 진보는 윤리만 얘기해야 되고 보수는 능력만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 거죠,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정통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수는 일을 잘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배가 불러야지. 이거였고 진보는 윤리. 나쁜 짓 하면 안 돼. 약자 이거였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게 깨진 거죠. 과연 문재인 정부랑 비교했을 때 이 정부가 일을 잘했는가? 라는 물음표를 던지면 누가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그럼 또 도덕적이냐? 네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윤리면 윤리, 일이면 일리 어떤 방면에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너무 난감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원래 이 책 내고 나서 윤석열 얘기해보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안 할 수가 없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전두환이 훌륭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네. 가장 중요해야 할 이슈는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되게 절망스러워지잖아요. 마음도 무거워지고 특히 이제 이 영화 보고 와서는 많이들 무거워지는데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뭐 그거 보고 뭐 절망에 빠져서 다 안 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너무 크게 욕심을 내서 이걸 보고 안 돼. 우린 선도 안 지켜지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우린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임도 그때 뭔 일이 있었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두환 팬클럽도 생기고 아니면 그 전두환이 부대 열중시하는 장면을 10대 청소년들이 보면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현상도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광주 항쟁 때 북한에서 300명이 내려와가고 했다는 등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것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교육받지 않았고 그 우리 담론으로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게 생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일가가 가진 재산도 무사히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소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무슨 뭐 그 광주 항쟁이 뭐였다는 둥 아니면 혐오한다는 그 혐오에 가는 이런 거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작은 거라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다 안 돼 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체크하고 그 평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의 봄 개봉 기념으로 한 시네마 토크 정하은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